절대로 안 먹습니다. 칼로리 있는 음료는 술 빼고는 안 마십니다. 술은 먹어요. 하나도 안 먹지는 않지만 네. 술을 제외한 칼로리 있는 음료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저는 이제 당분 음료는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요. 이게 보통 당분 음료가 칼로리가 100에서 120칼로리 정도 돼요. 네. 하루에 한 잔씩 드시는 분이 안 먹는다고 치면 한 3,600칼로리니까 0.5kg가 저절로 살이 빠져요. 교수님 근데 피부과를 다니시나요? 이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진짜 인상이 되게 이분은 삶의 스트레스가 뭔가 크게 많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 그 인상 얘기를 드리면 저희 집 식구가 저희 5명인데 1명 빼고는 4시 40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 눈 이렇게 쳐졌고 왼쪽 눈 이렇게 쳐져서 시계로 하면 4시 40분이라서 일단 눈이 좀 처지면 인상 좋다는 얘기는 들으시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제 나이가 제가 피부과를 갈 나이가 아니라 그 돈을 아껴서 딸내미를 보내가지고 시집을 잘 보내야 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따님이 지금 나이가? 저 손주 있어요. 손주! 아기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아기 많이 낳으세요. 손주까지 있으시구나.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해서 네. 출산까지. 3명. 대한민국 출산 3명 낳아야 되나? 네, 3명. 왜요? 김 작가 같은 님이 3명을 낳으실 누가 3명을 낳겠습니까? 1명과 2명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2명. 네. 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제 건강과 단백질 식단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단백질인데, 요즘 뭐 사실 워낙 사람들이 운동 때문에도 그렇고 단백질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라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자, 탄수화물은 내가 지금 쓸 에너지예요. 지방은 저장하는 형태의 에너지예요. 근데 단백질은요,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단백질 하면 근육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딱딱한 뼈도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뼈에 이 콜라겐 단백질이 있어서 탄성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정강이만 한번 부딪혀도 딱 깨져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항체, 면역, 세포 이런 거 다 단백질이고요. 뭐 혹시 호르몬 하면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네, 걔네는 근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서 아니고요. 어떤 가장 이제 유명한 호르몬 하면 인슐린인데, 인슐린 그런 호르몬도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전달 물질이라서 감정을 좌우하는 세로토닌이라던가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은 기름이고 우리 혈액은 물이잖아요. 물이죠. 근데 어떻게 다녀요 그 안에서? 그 캐리하는 마찰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이 대부분 합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콜라겐 얘기해 주셔서 네. 이거는 이제 번외 질문인데, 방송 지상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유튜브니까요. 콜라겐이 좋다는 영양제랑 기타 때 엄청 많잖아요. 그게 진짜 도움 되는지랑 플러스로 콜라겐을 먹으면 뭐 좋다고 하는데 뭐 이제 굳이 먹어야 하는데 뭘 먹어야 돼요? 그 콜라겐에 관련된 논문들을 쫙 모아가지고 연구의 끝판왕은 메타 분석이라 그래서 관련 연구가 하나는 좋다고 그러고 하나는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면 연구들을 쫙 모읍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이라고 통합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는 누가 돈을 대서 대부분 할까요? 콜라겐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편향될 수 되는데,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 단백질 결핍이 있는 분들이 콜라겐이 많은 식품이나 아니면은 콜라겐 영양제를 드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런데 결핍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채우는 부분이 단백질, 콜라겐은 이제 단백질 중에서 조금 크기가 작은 애들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딱 그것이 딱 그 콜라겐이어야만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콜라겐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요. 일반적인 단백질.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을 네. 먹으면 그 안에 부족하지 않게. 뭔가 말씀하신 뉘앙스로는 콜라겐에 나와 있는 뭔가 특별히 사 먹는 거를 엄청 추천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가요? 네,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비싸요. 비싸고 효과는 효과는 아까 딱 말씀드린 그 정도. 네. 여러분 뭐 정답 말씀드린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서 각자 잘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단백질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느끼시는 건 이제 이렇게 팔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네. 이제 상처가 조금 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맞아. 뭐 탄력이 떨어질 거고, 저 뭐 체중 감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출산 후에 체중 막 빠지잖아요. 그때 머리카락 빠져서 병원 오시는 분은 굉장히 많고요. 머리카락과 같이 손발톱도 깨지죠. 여기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느끼시는 거는요. 이게 비만 치료할 때 보통 환자분들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오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쉬프트에서 단백질로 바꿔주면은 환자가 살이 빠졌다고 느끼기 전에 굉장히 부은 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셔서 단백질이야말로 대표적인 항부종 영양소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혈액순환을 하면서 혈관에서 바깥으로 조직으로 혈액이 나가죠. 영양분이랑 다시 끌어당길 때 필요한 그 힘을 내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혈관 내에. 그래서 그런 역할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면역세포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이 이제 근육이 이제 적을 확률이 높을 텐데 근육이 줄어들면 당연히 위험들이 많이 생기겠죠? 약간 심각한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근육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먹은 혈당의 70%는 근육이 소모하는데 70% 근육이 소모해요? 네, 그럼 30%는 누가 소모해요? 다른 장기도 다 일해야죠. 지금 이게 저희 작가님이나 저나 머리 열심히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또 보내야 되고 오장연부 돌려야 되고요. 아, 그래도 근육이 확실히 많이 소모하긴 하네. 그렇게 네, 따지면. 근육은 움직이지 않고 유지할 때도 계속 당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 유지가 좀 안 된 상태에서는 포도당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육이 부족하면 앉았다 푹 일어나면 혈압약 먹고 있는 분이나 안 먹고 있는 분이나 다 어지러워요. 그 이유가 우리 일어났을 때 다리 근육이 펌핑을 해가지고 맞아. 혈액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맞아, 그거 못 맞아. 올려주거든요. 아침 뭐 일어날 때 뭐 희청할 때 있잖아요. 약간. 네네네. 그래서 여름에 막 굉장히 어지러워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잡고 계시는 여성분들 꽤 많으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근육이 부족하면은 넘어지거나 골절의 위험도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심각하게는 근육이 내가 가져야 될 근육에서 반 이상 소모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독립적인 생활을 못 하시죠. 장보러도 못 가고. 네. 그런데요.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고요. 그렇죠. 저는 근육량을 그 사람이 가진 엔진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벤치 S 600 시리즈, 근육이 적으신 분들은 경차, 네, 경차도 굴러는 가지만 여름에 4명 태우고 비탈길에 그건 좀 에어컨 힘들지. 키고 약간 그때 어렵죠. 낑낑대는 네. 약간 부분이. 그런 분들은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이 혈액이 내장으로 몰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밥 먹고 설거지 할 힘이 없어갖고 누워서 유튜브만 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량이 부족했을 때 아주 심각한 뭐 근감소증까지 안 가더라도 내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벤치 S를 타시나요? 저 운전 못합니다. 여기 지하철 타고 왔어요. 자, 단백질 부족 유발하는 그러면 한국인분들의 최악의 식습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단백질 결핍이라는 걸 모르고 식사하시는 거죠. 특히 고령자분들, 그리고 특히 고령자 분이시면서 여성분들, 어머님들 혼자 사시는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뭐 있을까요? 김치, 김치 1, 2, 3. 있지. 김치 엄청 많죠. 네, 거기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성의 있으면 뭐 고추 들어있고 나물, 쌈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채식을 하신다는 걸 모르고 채식하는 비자발적 채식주의자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으셔서 젊은 분들은 단백질 많이 드시는데 나이 드시고 여성인분, 사회생활 안 하시는 분,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채식주의인지 모르시면서 채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채식이 안 좋은 건가요? 채식을 잘하면 괜찮죠. 근데 이제 채식이 대부분은 채식이라고 알면서 하는 채식주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하는 것보다 어떤 신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철학적인 이유나 맞아. 내 신념으로.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준비된 채식을 해야죠. 무슨 뜻이냐면 거의 영양학 하시는 분만큼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육식으로 하면 요만큼은 먹어도 될 걸 채식으로 하면 이만큼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꽤 많거든요. 둘 다 들어는 있는데 육식에 들어있는 게 훨씬 질이 좋은 영양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도 그렇고요. 단백질도 육식의 단백질이 훨씬 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질이 좋고, 그리고 몸에서 훨씬 소화 흡수도 잘해요. 그다음 뭐 철분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것들이 훨씬 많고 더 몸에서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채식으로 섭취를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영양학 공부를. 그래서 채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채식이 안 좋은 거다. 괜히 좀 쉽게 가보고 살도 빼고 건강도 유지하려고 해서 마트에서 실컷 채소 사가지고 냉장고에 막 재워놓고 아침에 당근, 점심에 양배추 먹고 이래서는 뭐 100% 영양 결핍이 생깁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치우친 채식 아니면 완전히 이쪽으로 치우친 육식 이쪽으로 가는 건 어제 우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완전 그쪽 가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건강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거네요.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 뭐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재책이 안 팔리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약 없이 건강해지는 식습관 상담소 여러분. 뭔가 건강에 약간 도움되는 거니까요. 노멀한 얘기를 하면 안 봐주시고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약간 좀 새로운 얘기 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해야 좀 봐주시는 게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 5년 차잖아요. 의학 채널 비욘드의 왔다 박 교수. 네, 이름 재밌죠? 왔다 박 교수. 이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예응이 있었어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할까 그랬더니 그거는 뭐 벌써 KBS에서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프로고 저희 애들 아빠는 좀 클래식 해가지고 정통 의학으로 하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아무도 안 본다고. 그 당시 유행했던 옛날에 왔다 장보리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왔다 박 교수로 하자고 했더니 의외로 또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왔다 박 교수로 하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약간 콘텐츠를 올리면은 뭐 이런 검진 꼭 받으세요. 이런 거보다 이런 검진 절대로 받지 마세요 하는 걸 훨씬 많이. 네. 그리고 최악의 아침 식사 요거 올린 것도 가장 많이 보신 그런 유튜브 제목 중에 하나라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노말해도 제목은 굉장히 강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안 보시면 그 제목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팩트인지 알고 이제 믿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극단적인 채식과 극단적인 육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하루 3끼 단백질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젊은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챙겨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답은 모든 분들. 아, 모든 분들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더 중요한 분이 있어요. 누구요? 젊은 분은 조금 안 챙겨 먹어도 다음 끼니에 잘 먹으면 앞에서 안 챙겨 먹은 게 보충이 돼요. 젊은 사람은 계속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뭔가 단백질을 먹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먹어줘서 내 몸에서 단백질을 사용해서 근육을 만들어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 없는 동안은 깨지거든요, 근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꼭 몇 끼에 더 잘 챙겨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단백질 필요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칼로리를 줄여서 드시면 우리가 칼로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칼로리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제일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대부분 물 제외하고는 단백질이랑 지방인데 이 지방은 정말로 안 깨지거든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 다 알 거예요. 제일 깨부시기 쉬운 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랑 장기에서 단백질을 빼와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결핍이 되면은 이거는 100% 근육 부족으로 연결되고 이게 체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빠지면 다이어트 끝나자마자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칼로리는 근육이 쓰는데 근육을 줄여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픈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똑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형성이 더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려운 얘기로 하면 동화 저항성, 뭘같이 넣어줘도 잘 안 만든다, 잘 못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되게 아파서 몸에서 염증이 굉장히 증가할 때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무슨 이유로 수술을 받는다거나 중환자실로 가거나 또 급성 질환으로 내가 입원을 했거나 이런 순간들인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굶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입니다. 병원. 네. 왜냐하면 병원 가면 검사하려고 굶기죠. 수술하려고 굶기죠. 수술 끝났다고. 가스 나온 요즘에 사실은 금식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식 기간을 굉장히 단축은 했지만 재원 기간을 짧게 하려는 그 노력들 때문에 사실 입원하거나 시술할 때만 또 입원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병원이 가장 많이 굶고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식욕이 떨어져서 잘 못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지만 요때 못 먹으면서 칼로리가 줄어들고 단백질까지 줄어들면 요때도 똑같이 내가 굶었을 때는 내 몸의 체성분으로 갖고 있는 그 단백질을 깨부셔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장기로 다시 보내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플 때 더 잘 이를 악물고 잘 드셔야 됩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아프면 뭐 먹어요? 감기 걸리면은 치킨 스프, 내 영혼의 치킨 스프 이런 책 있잖아요. 네. 맞아. 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킨 스프라도 드시는데 한국 분들 어머님들은 밥을 딱 물에다 딱 넣으세요. 그래서 끓여가지고 누가 죽 사다 주는 사람 없으면 흰죽을 끓여서 드세요. 맞아. 근데 그거라도 굉장히 양을 충분히 드시면 괜찮은데 그것도 입맛 없으시니까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로리가 부족하죠. 나는 아파서 이 지금 질병과 싸워 이길 더 많은 칼로리와 에너지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안 들어가지면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 면역을 뭔가 돌릴 때 하는 일이 내 장기에 있는 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깨부셔가지고 그거를 살아가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풀 때 정말 악착같이 잘 챙겨 드시는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 보면 저는 진짜 아프면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 먹거든요. 그냥 계속 자는 거죠. 휴식하고. 그러니 먹는데 그럼 이제 아플 때 먹기 싫어도 억지라도 그런 단백질이 잘 들어가는 뭐 그런 닭고기 스프도 뭐든 이런 거 좀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작가님 같이 굉장히 젊은 분이 젊고 건강한 네. 분이 내가 뭔가 곧불이 걸렸어요. 네. 하루 이틀 안 드셔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폐렴이 걸린 상태에서 하루 이틀 안 드시는 거는 면역력 저하로 연결이 돼서 폐렴이 폐렴으로 끝나지 않고 폐혈증에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나이 드신 분과 또 젊은 분들은 몸에서 뭔가 어떤 사건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궁금한 게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이제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팩트인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근육이 줄어든 근감소증이 근데 또 노화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거는 저나 작가님이나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도 뭐 근감소를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더 많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안 먹어줬을 때, 두 번째는 근력 운동 안 해주시는 분, 세 번째는 아까 되게 내가 아파서 내 몸에 염증이 확 올라갈 때, 염증 수치들이 올라갈 때 그 수치들이 내 근육을 깨부시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더 주의를 해야 될 때라서 물론 모든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노화가 일어나죠. 하지만 왜 우리 아기들은요. 조금 아기를 딱 보면 아 얘는 100일생이겠다. 얘는 돌쟁이겠다. 얘는 한 18개월 됐겠다. 알잖아요. 근데요. 나이가 드시면 그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제 진료실에 앉아서 얼굴을 보면 70대인데 차트에는 60대로 돼 있어요. 깜짝 놀라서 맞으십니까? 이분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세요. 또 굉장히 또 나이 들어 보이시거나 반대로 되게 젊어 보이시는 분이 있어서 젊었을 때 나는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고 똑같은 맥락에서 근육량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화되는 시기에 잘 관리를 해주시면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화되는 시기에서 관리를 못 하시고 아프시고 잘 못 드시고 뭐 다른 일로 바쁘셔가지고 못 하시게 되면은 더 나이가 드셨을 때가 징기고 있는 근육량과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화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거는 의학적인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는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게 노화라고 하면 결국엔 신체 나이 같은 거잖아요. 실제 이 사람의 수명 나이보다 신체 나이 플러스 그러면 이 사람이 동안인지 동안이 아닌지도 있잖아요. 동안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신체 나이도 좀 젊은 거랑 좀 일치되나요? 많은 환자도 보셨으니까. 얼굴과 그러니까 몸이요? 얼굴이 되게 너무 젊어 보인다, 뭐 관리 잘했다라 생각 드는 분이 실제로 신체 나이도 좀 젊을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그냥 이 얼굴이 동안인 것과 이거는 좀 다른 건가요? 얼굴은 약간 타고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피부, 부모님이 주신 피부가 땅구멍 하나도 안 보이는 피부를 주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피부 좋으세요. 저 깜짝 놀라서 당기셨어요? 그러면 안 당기셨다고 원래 부모님이 좋으셨다고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체형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유전적으로 집에 근육이 많은 집안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장단지가 이렇게 별로 근육 안 하는데도 굵은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딱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자세가 이렇게 딱 바로 앉아 있으시고 우리 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켓 입으면 어깨 딱 이 가다. 제가 그 운동하시냐고 여쭤봤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 같아요. 작가님은 딱 보면은 이분은 운동하고 관리하시는 분이다. 그럼 뭐 대부분 대사 상태가 좋아요. 아까 왜 근육량이 많으면 혈당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고 내 몸의 혈관의 노화도 좋고 그다음에 체력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 체형을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분의 신체 노화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만은 좀 잘 모르는 거겠다. 네. 근감소가 오는 게 잘 안 먹을 때와 운동 안 할 때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근감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잘 드셔야죠. 잘 먹어야 된다. 잘 드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 근육을 위해서 근육에 재료를 잘 넣어주는 거 너무 기본이라서 단백질 음식 제대로 챙겨 드시는 거 중요한데 단백질만 챙겨 드시고 전체적으로 다른 식사를 제대로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당뇨가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굉장히 안 드시거나 하시는데 단백질이 의미를 발휘하려면 이 단백질을 받쳐주는 영양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영양소들도 제대로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한 끼를 건강하게 붙다고 닭가슴살 120g짜리 드시는 걸로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단백질만 먹고 다른 영양소를 잘 먹지 않으면은요, 이 단백질이 깨부셔져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내지지 내 근육이나 내 장기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드시는 거에 빛을 발휘하려면 다른 음식도 잘 드셔야 된다. 그래서 닭가슴살 사서 냉장고에 재워놓는 걸로는 건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염증이라는 게 우리가 아플 때는 염증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염증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내 근육을 갉아먹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염증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아파서 그런 건 어떨 수는 없지만 염증을 좀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은 먹자라고. 등푸른 생선의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죠? 고등어, 고등어, 연어. 연어. 네, 갈치는 등푸른 생선 아닙니다. 아 진짜? 그다음 멸치 나름 굉장히 크기는 작지만 보시면 이렇게 등 풀어요. 네. 그래서 멸치 볶음 항상 해놓으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꽁치, 통조림. 등푸른 생선이 더 싸요. 그렇죠. 네, 흰살 생선이 비싸잖아요. 뭐 칼치 이런 거 2, 3만 원 칼치 하는. 비싸죠. 네.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 드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근육에 필요한 게 근육의 근력이랑 근육이 어떤 기능을 도와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D니까 비타민 D는 좀 드시거나 네. 나가서 햇빛을 쬐시거나 네.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운동은 근육을 위한 운동은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력 운동 좀 이따 바로 또 질문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단백질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좀 어떤 음식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그걸 또 양을 알려드려야죠. 네. 대부분이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육류죠. 대부분은 육류. 살코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그리고 육류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부랑 콩, 그 다음에 견과류, 요 정도가 단백질 식품입니다. 요거를 이제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보통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일단 해보면 알아서. 네. 내가 60kg짜리 사람이라고 하면 체중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0kg 사람이라면 60g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식품은 대부분 20%가 단백질이에요. 닭가슴살 100g짜리 사서 드시고 나 단백질 100g 먹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20g의 단백질을 드시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 끼니에 내가 계란 크기만큼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이 계란이 보통 60g이거든요. 대략 한 12g이 단백질에 들어옵니다. 그럼 하루 3번이니까 36g 들어오죠. 아직 24g 필요하죠. 그런데 쌀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쌀로 들어오는 단백질이 쌀 먹는 무게의 한 7 내지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소도요. 브로콜리 이런 거 단백질이 한 3%나 들어있어요. 채소에도 단백질이 좀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게 한 20g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아직 한 5, 6g 정도 부족하죠. 요거는 간식으로 떡, 국수, 라면, 빵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때 이제 드셔야 될 게 견과류를 살짝 한 줌 정도 드시거나 아니면 유제품 우유나 요거트 정도를 한 재 정도 드시면, 한 팩 정도 드시면 이렇게 해서 딱 60g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챙겨먹기 쉽지 않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 것 같고 동물성 단백질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종류를 뭔가 정답은 균형 있게 먹는 거겠지만 좀 어느 정도 많이 균형의 먹어야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전체 단백질에서 우리가 잡식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송곳니가 있죠. 그래서 전체 단백질에서 먹어야 되는 게 동물성을 한 3분의 1은 드셔야 돼요. 3분의 1은 33%죠. 그래서 많으면 한 40% 정도까지. 나머지는 식물성 단백질로 채워주면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밥도 먹으면 한 7 내지 8% 정도는 단백질이라서 그 정도 드시고 가끔 이제 콩이나 콩으로 만든 두부, 네. 간식으로 두유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 충분히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연구를 보면 좀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방송을 나간 지가 10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종편이 굉장히 상황이 좋았어요. 막 종편 처음에 하고 그럴 때. 그때 모 프로에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먹는 한식의 배신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한번 종편을 찍었는데 처음 방송할 때였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 당시 시청률이 5% 나오면요. 요즘에 사실은 지상파도 5%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딸아이가 헬스클럽 가서 러닝을 하는데 옆에 분이 엄마가 나온 그거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이 한식에 되게 부족하다는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년 조금 더 된 얘기인 10년 정도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기사가 막 떴어요. 한국 분들 단백질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모 의사들이 나와서 너무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위까지 가갖고 문제다 하면서 자료를 막 보여주면서 노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기사가 한참 떴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 준비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논문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이 단백질을 어떻게 먹는지 논문을 썼더니 그 논문에서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3분 중에 1분 정도가 단백질 결핍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3분 중에서 2분 정도가 결핍이고 남성분은 2분 중에 1분 정도가 결핍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기사와 제가 쓴 논문의 차이가 난가를 설명을 드리면 이 기사는요 평균 값을 줘요. 그런데 항상 모든 식품이나 영양소는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왜 고기 뷔페에 가가지고 막 3, 4인분 드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를 보면 먹는 사람이 분포를 쫙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트러 놓기 때문에 마치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아이 3명이랑 담임 선생님 키를 평균을 구하면 얘네들은 키가 그렇죠. 크네 하는 거랑 똑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평균을 올려줘서 그렇고 어떤 사람이 내가 먹어야 되는 그 사람의 몸무게에 따른 먹어야 되는 양을 먹고 있느냐를 계산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 노인학회가 있어요. 노인학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단백질 권고량을 만들 때 백본 데이터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지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뭐 살코기, 닭고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부, 해산물,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이게 식물성과 그 다음에 동물성은 아니잖아요. 네.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어요. 네. 그럼 동물성을 안 먹어도 돼요? 네, 안 드셔도 돼요. 식물성 만약에 충분히 먹을 수 네. 있다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게 견과류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고기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셔도 돼요.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은 콩과 견과류로 다 채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기에만 들어있는 영양소와 고기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훨씬 질이 좋은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 종합 영양제를 하나 꼭 같이 드셔야 되고요. 영양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단백질 요즘에는 또 더 많이 챙겨 먹고 또 이게 회사에서 일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챙겨 먹으려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잖아요. 이런 거 좀 챙겨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가공식품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자연식품이 정해져 좋겠어요? 초가공식품이 요즘에 초가공식품도 있어서 가공과 초가공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요즘에 나온 초가공인데요. 그냥 가공식품 중에서 조금 가공도가 높은 거를 초가공식품이라고 하고요. 노바라는 식품의 가공도를 분류한 체계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초가공이 나오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주부 9단쯤 되시는 분이 집에서 뭐 장 담그시고 또 맥주도 사실 집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치즈도 만들 수는 있어요. 가내수공업 같이. 요런 것까지는 가공식품이고요. 집에서 절대로 못 만드는 거. 집에서 라면 못 만들잖아요. 네, 그 정도 되는 거. 집에서 햄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서 옛날에 얘기하던 가공식품이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네, 천연식품이 좋으냐 가공식품이 좋으냐 초가공식품이 좋으냐라고 하면 답은 당연히 자연식품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단백질 보충제는 굉장히 건강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판매가 돼서 그렇죠. 얘는 초가공식품입니다. 답은 당연히 음식으로 보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식품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정말 못 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쇠약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음식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럴 때는 단백질 경구 영양액이라던가 타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의사도 권유를 하고 있고 또 많이 보험으로도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먹는 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뭐 모든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단백질 보충제 그냥 자연식품이 있으면 단백질 보충제 사실은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본 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예를 들면 사과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 뭐 당근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당연히 우리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때는 좀 노력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력도 아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근력 유지에 음식과 결국엔 운동인 건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뭐 정답은 뭐 둘 다 중요하다고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엄마 아빠 싸움 일으키는 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서. 네. 근데 요렇게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교수님 만나신 환자분들이 요게 좀 더 많이 안 된다. 네. 한국 분들은. 네. 제 생각엔 운동 같아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이 안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보다 많이 관심이 주어진 거는 사실인데 종편 같은 거나 아침에 지상파를 보면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알려줘요. 근데 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혹시 국민체조 아세요? 그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시죠? 국민체조 알죠? 어떻게 아세요? 저 그 세대- 학교 다닐 때 했나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딴따단 했죠. 이거요. 국민체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5분 정도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면은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맞아. 국민체조 하듯이 5분 정도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헬스클럽 가는 게 체질인 그런 분들 말고 일상에서 근육 운동이 좀 나의 일상과 좀 먼 그런 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음악에 집어넣는 5분짜리 국민체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걸 이제 공영방송에 좀 틀어주셔서 좀 생활화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운동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그냥 걷기 하시잖아요. 그치, 걷기는 운동이 아니고 좀 활동에 가까웠고 젊은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실 거고, 어제도 와서 뭐 운동한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뭐 하세요? 그러면 걷기 1시간에서 2시간 한다고 해서 30분만 하시고요. 근력 운동 20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요즘에는 공원 같은 데 가도요.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각각 보건소에 대사 클리닉 가도 근력 운동도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요, 온라인으로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클래스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보다 리소스가 많아서 굳이 뭐 7만 원, 10만 원 안 내고도 근력 운동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지금 걷기 얘기 주셔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막 이제 걷기는 저는 늘 말하는 게, 그래, 당연히 안 걷는 것보단 걷는 게 좋지. 하지만 걷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산책, 마음의 정화,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걷기보다는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정도의 숨을 헛격될 수 있는 정도의 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러닝 정도를 해야 되고, 선생님 특히나 요즘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으신 분을 만날 확률이 높은 직업 중에 속하다 보니까, 그럼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운동을 러닝이랑 테니스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 형님들께서 저한테 골프 얘기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늘 제가 운동하라고 하면 이제 그 형님들 하는 말이, 야, 골프가 얼마나 하루 종일 걷는데라고 할 때마다 제가, 형님 그 18라운드까지 하루 종일 도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 30분 뛰는 게 운동량이 더 클 것 같은데, 이거 좀 맞나요? 사실은 골프는 사교죠. 그렇죠. 사교고, 제 생각에는 남편분들이 집에서 주말에 벗어서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수단. 네, 그런 수단이 아닌 운동 되나요? 것 같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저는 병원에 골프 치다가 아파서 오시면 너무 많이 봐갖고 엘보, 숄더, 손목,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다치지도 않았는데 갈비뼈 골절 정말 많이 봐서, 운동의 정의는 리드미컬해야 되고요. 좌우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건 한쪽으로 사용을 하고 리드미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이라기보다 취미생활, 여가생활, 네, 그렇게 프로분들이 아니고 우리 생각하시면 아마추어 네, 영역에서는. 네. 근데 프로분들도 계속 이걸 치시는 건 아니세요. 그 전에 기초 체력을 하시고 맞아. 더 하는 거죠. 그리고 걷기보다는 당연히 러닝이 훨씬 좋은 거겠죠? 네, 근데 걷기와 러닝 사이에는 간극이 너무 크죠. 그죠. 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권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렇게 걷는 것보다는 등 쪽에 땀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거, 빠르게. 이제 파워워킹이라고 하잖아요. 물 이렇게 들고 막 걸으시잖아요. 흔들면서 그렇게 빨리 걸으셔야 좀 이렇게 센터에 있는 둔근 같은 거, 큰 근육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운동복 갈아입으시고 갔다 와서 샤워하신다고 생각하고 길게 이렇게 1시간 걸으시는 것보다 짧게 20-30분 걸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중에서 분야별로 좀 추천하는 운동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유산소는 뭐 추천하세요? 첫 번째는요, 자기한테 맞는 거. 운동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수명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뭐 권유되는 운동량이 있죠. 중강도 운동으로는 일주일에 5번 한다고 치면은 30분. 고강도 운동으로는 이제 하루에 30분, 한 15분.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2배까지 더 하는 건 괜찮아요. 하루에 60분, 하루에 30분 하는 건 괜찮아요. 이때까지는 뭐 수명이 한 30-40% 정도 늘어나는데, 더 이상의 늘어난다 이런 건 아직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도움이 지나치 운동도 안 좋을 수 되는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때 내가 쓰는 시간은 나의 굉장히 젊은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얻는 시간은 나의 90세 때, 지금 평균 수명 90세 거의 왔으니까 90세의 시간을 얻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 젊고 아까운 시간에 나한테 즐거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빨리 걷기가 나한테 굉장히 많은 운동이면 빨리 걸으시면 되고, 네. 테니스, 네, 테니스 치시면 이거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네. 테니스가 나한테 너무 재밌으면 테니스 치시면 되는 거고, 탁구가 좋으면 탁구가 좋으신 거라서, 저는 젊은 시간을 써서 나이 든 시간을 얻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맞는 거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추천하는 건 혹시 없나요? 운동 간에 큰 차이는 없어요. 수영하실 수 있으시면 수영 많이 권유드리고요. 케바케라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구기가 더 재밌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테니스가 재밌죠. 재밌고 하지만 구기는 또 그렇게 많이 다쳐서 오세요. 저 그래서 테니스를 좀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청자분들 의심 하시겠죠. 제가 대학생 때, 20대 때 축구부 주장도 했었거든요. 운동 같은 격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2가지 때문에 저는 이제 축구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첫 번째는 다칠 확률이 너무 높아. 왜냐하면 바로 공을 가지고 이제 정강이에 부딪힐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태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플러스 2번째로 나이가 드니까 누군가 부딪히는 게 싫어요. 누군가가 몸을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테니스는
똑같이 격한데 다칠 확률이 멀리. 압도적으로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리고 나 누군가 부딪힐 일도 없어. 물론 이제 테니스도 어떤 종목이든 뭐 사실은 치고 뭐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 어떤 운동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테니스가 좀 덜 다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뛰어가다가 공 받으려고 뛰어가다가 팍 스트라이크 하셔가지고 다쳐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위는 특히 경쟁 국위는 맞아. 정말 그 돈까지 내게 하시면 재밌죠. 정말 너무 다쳐서 재밌지. 오셔서 권유드리지 않고 유산소 운동은 서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근력 운동은 제가 경험하신 90세 넘으신 구두 닦으시는 제 환자분이신데 90세 넘는데 일을 하세요. 그리고 병원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오. 지금 얘기 아닙니다. 5년 전 정도 되는 얘기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잊지 못해요. 아, 예, 박 선생, 내가 이 푸시업 요거 하루에 50개 하고 90세이신 분이 스쿼트 대박이다. 50개에서 100개 하는데 요 정도면 되겠느냐고. 아니 너무 충분한데? 뭐 저희 친정어머니가 82이세요, 만으로. 헬스클럽 매일 가셔서 근력 운동 한 시간씩 하세요. 82세신데. 근데 너무 멋지다. 엄마 말이 내가 나 좋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들어 누워서 니네 고생시킬까봐 이거 한다.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은 날도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간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90세, 95세까지 내가 드러눕지 않고 남의 도움을 얻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때는 연간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무슨 뜻이냐면 엄청 누워서 높았죠. 10년, 20년 맞아. 나 고생하고 의미 없게 고생하는 거죠. 주변 사람 고생할 확률이 젊어서 아픈 것보다는 나이 들어서 특히 더 평균 수명을 넘어서 아픈 네. 게 훨씬 그 위험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77세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운동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뛰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아버지 드실 때마다 제가 불과 한 10년 전부터는 아버지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또 나이 연세가 더 젊으시니까 아버지 좀 산책 좀 하시고 조깅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진짜 힘들 수 있다 했는데 저희 아버지 요즘에 잘 못 걸으세요.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오픈하시는 것처럼 네. 직종 중에서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직종이 네.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 앉아 택시 있는 기간이 운전하셨거든요. 되게 길고 규칙적이지 않게 그렇죠. 식사를 하셔서 사실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일수록 스쿼트를 좀 섰다 앉았다 커피 드시면서 하시고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나 그런 지식이 있었던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많지 이게 다 않죠. 요즘 지식이죠. 맞아. 네. 제가 요즘에 건강 콘텐츠 찍는 이유가 저희 김작가 TV가 주식과 부동산을 다루는 재테크지만 제가 요즘 느낀 결론은 재테크의 끝판은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지 그 재테크도 번 돈도 내가 쓰고 오래 살 수 있는 건데 저희 아버지 보면서 와 이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나중에 꼭 놓쳐야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사실은 많이 늦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은 게 이제 임상시험 하면서 3개월, 12주 보통 임상시험을 하는데 잘 못 걸으시는 분들, 지팡이 들으시는 분들 1대1로 근력운동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운동 넘어지지 않게 시키고 단백질 식품 드리면 지팡이 던져버리는 분도 있어서 제가 김 작가님한테 권유드리는 거는 PT 하시는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많이 버시잖아요. 아닙니다. 음식은 컬리로 배송시키시고 그런 음모론은 그래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아버님 어.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댁으로 그- 보내서 그렇게도 하거든요. 괜찮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근력 운동 그러니까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서 하시다가 또 낙상이 되면 문제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아버지한테 병원비랑 이거 엄청 많이 그것까지 붙으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은 아까 전에 이제 답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하루에 적정 운동량의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30분 중강도 운동은 30분씩 일주일에 5번, 네. 고강도 운동 굉장히 숨찬 거, 네네. 중강도는 약간 숨찬 거, 그럼 네. 고강도 운동은 하루에 15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덧붙여서 요거랑 벌개로 꼭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네. 많으면 3번 정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 시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러닝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30대 중반에는 10km 풀코스 하프 다 뛰었거든요. 그리고 느낀 결론이 저는 앞으로 절대 풀코스는 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프도 가급적. 그냥 건강을 위해서는 5km 전력 질주에서 30분 내에 뛰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이 뭔가 도전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10km는 이제 종종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풀코스 특히 이렇게 뭐 울트라든 뛰시는 분들 그분들 절대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여쭤보는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오래 뛰는 게 제가 한번 두 번 완주했거든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무릎이 너무 상한다는 느낌 플러스 인생에서 도전과 성취를 위해서는 한 몇 번 정도는 좋아. 이거는 내 생명을 뭔가 깎아먹는 듯한 느낌 들었는데 진짜 맞나요? 저 태어나서 마라톤 풀코스 뛰신 분 처음 뵈서 진짜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막 이렇게 성취감 들죠. 야, 내가 5시간, 4시간 동안 이걸 해냈구나. 해냈구나. 나한테 뭐 돈 주는 거 한 푼도 없는데. 저는 이제 약간 도전하고 이런 건 좋아하니까. 근데 두 번 딱 뛰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 연구 다 있습니다. 무료 그런 연구는 한 3, 40년 전에 다 나와서 재밌게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참 기발하죠. LA 마라톤을 뛰려고 신청을 해놓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셨는데 못 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날 LA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이 그 다음 뛰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감염성 질환을 얼마나 많이 걸리냐 봤더니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6배나 많이 걸렸다고 누가요? 해요. 누굴 것 같으세요? 뛴 사람. 뛴 사람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그 순간에 너무 많은 활성산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한계에 그렇지. 다다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라톤을 권유하는 의사는 아마 없지 않을까요? 뭐든지 상식에 중요한 게 정말 그렇게 많이 뛰고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그렇게 무게를 너무 치는 게 뭐 마라톤 선수라면 PT 선수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 그렇게 해도 무게 엄청 많이 치는 분들 결국엔 나중에 막 허리 다치고 뭐 다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운동을 하시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요즘 프로필 찍는 거 유행이시니까. 그럴 땐 그럴 수 있긴 한데 저도 프로필도 찍은 적도 있는데 언제나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적당히 되게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단입니다. 일단 가정의학과 교수님 특히나 심지어 딱 보셨을 때도 지금 나이도 사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데 손자가 있는 이렇게 관리 잘하시는 교수님이 하루 식단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제 유튜브에 나의 건강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올렸어요. 저도 이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식구들을 모아놓고 남편분이랑 아이들한테 엄마가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건강한 행동인 것 같아?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엄마는 안 굶어. 그랬어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아침 굶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네. 그때 저희하고는 절대로 굶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굶으면 사실 살이 찌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알아요. 굉장히 조급해지고 짜증이 나고 저녁 때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을 아주 열심히 확보를 합니다. 네, 다른 걸 줄이셔서라도 밥을 확보를 하고 오늘 정말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좀 간단하게 싸와서라도 먹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뭘 드시는데? 아침은 집에서 밥을 먹어요. 어떻게? 또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먹는데 밥량을 조금 더 적게 먹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많이 먹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점심 저녁을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옵니다. 어떻게 받아오냐면 항상 이제 병원에서는 단백질 식품을 주잖아요. 그리고 김치 주고 아니요, 요거 돼지고기 불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는 내가 마음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떠오고 밥은 제가 조금 줄여서 떠오고 이제 나머지 뭐 김치 이런 건 기본으로 주니까 그리고 먹을 때 샐러드 드레싱을 항상 옆에다가 받습니다. 위에다 뿌리지 않고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좀 지저분한데 양해해 주세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먹고 나면 이 채소 다 먹었죠. 이거 먹다 보면 너무 배가 불러갖고 이거 좀 남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기 중에서 이게 아마 찌끄러미 그러니까 채소 부분은 빼고 고기 부분 골라서 먹은 거고 김치 좀 남기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보통은 먹을 때 채소를 좀 신경 써서 많이 먹으려고 하고 곡류를 조금 줄여서 먹으려고 하고 단백질을 몇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집이에요. 이게 어디서 났느냐면은 아이들이 먹나요? 그렇죠. 배달 음식 시키면은 이거 서비스로 오잖아요. 많이 오죠. 예, 요거를 다 모아서 한 번씩 당근에 팝니다. 3,500원 받은 거예요. 네, 팔아서 절대로 안 먹습니다. 칼로리 있는 음료는 술 빼고는 안 마십니다. 술은 먹어요. 하나도 안 먹지는 않지만 술을 제외한 칼로리 있는 음료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잠깐만, 칼로리 있는 음료는 먹지 않는다. 이게 정확하게 좀 중요한 워딩 같은 어떤 의미죠? 네, 그러니까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죠. 그러니까 탄산 음료 먹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후식으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또는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요구르트 준 이런 것도 먹지 않고 요구르트도 안 드세요? 달달한 거 주거든요. 보통은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맨 마지막에 식혜 나오거나 수정과 나오거나 그런 거 식혜도 안 안 먹고. 드세요? 네. 그다음에 레스토랑 가서 맨 마지막에 케이크 디저트 나오는 것도 안 먹고 음료로 된 거 중에서 칼로리 들어있는 건 술
말고는 안 먹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인 것 일단은 같아요. 탄산이든 저런 액상과당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네. 단 음료수를 먹지 거의 않습니다. 물 위주로 드신다는 거군요. 물 아니면 탄산수, 그다음에 탄산수. 아메리카노 같은 거 저도 먹고요. 그래서 이제 굶지 않고 항상, 그리고 또 하나는 뷔페를 가건 또는 굉장히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항상 제가 먹는 정량을 먹어요. 항상 같은 양을 먹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저는 주씨랑 결혼을 했는데 이 주씨들은 맛있으면 더 먹더라고요. 그래서 주씨요? 저는 저희 남편이 주씨입니다. 아, 성이? 그 주씨 사람들은 맛있으면 더 먹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원래 맛있으면 더 먹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 약간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정량만 늘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철저한 거죠. 절제한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만큼만 먹어요. 덜 먹으면 나중에 너무 배가 고프고 더 먹으면 너무 속이 부딪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교수님 인간적인 거는 술은 드신다. 먹는다. 네. 술이 몸에 안 좋은 거 당연히 아시는 의사시지만 드시는 이유는 인생의 낭만이 술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맞나요? 그것까지는 안 먹으면은 너무 사는 재미가 없어서. 맞습니다. 술은 뭘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사실 포도주 좋아하고요. 그다음 맥주는 저는 에일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다음에 저 좋아하는 게, 제가 또 견과류를 좀 좋아하는 게 사실 정말 과자보다 견과류를 좋아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견과류를 좋아해서 항상 집에 땅콩이나 마카다미아 뭐 이런 너트들이 있어서 사서 항상 챙겨 놓는데, 제가 못 참는 너트가 있는데요.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땅콩인데 튀겨가지고 소금이랑 설탕 바른 거. 그거 사실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막 몇 접시를 리필해서 먹는데 안 팔잖아요, 마트에. 다행히. 맞아. 네, 너무 다행이라고 견과류 생각합니다. 중에서는 뭐가 꼭 사람들이 먹어줘야 돼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고요. 괜찮아요? 더 많이 안 먹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너트, 얘는 셀레늄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이 드시면 셀레늄 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걔 많이 안 드셔야 되고요. 은행 많이 안 드셔야 된다는 건 다 아시더라고요. 은행은 약간 혈전을 예방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드시고 하루에 10개 이하로 또는 5개 이하로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들은 성분이 계속 비슷하고, 또 하나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밤이, 네, 견과류는 견과류이지만 얘는 거의 성분이 곡류랑 같아요. 그래서 견과류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건 너무 많이 안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꼭 좀 더 많이 먹었으면 하는 음식은 뭐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채소를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특히 남자들은 잘 안 먹으려고 하죠. 네, 저희 아이가 이제 가끔 식당에서 1,000원짜리 배식 이런 거 한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1,000원짜리 배식이요? 대학 같은 데 보면은 왜 그 싸게 아이들을 위해서 저렴이 식사를 제공을 하잖아요. 보면은 보통 이렇게 밥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주는데, 보면 탄수화물 반찬은 많이 주지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있어야 되는 채소 반찬 조금 주고. 근데 채소 요즘에 너무 비싸거든요. 비싸요. 네, 그다음에 단백질 반찬 조금 주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애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채소를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고기 다 몇 애들이 좋아하지. 아니죠. 네, 20대가 아니죠. 그래서 채소를 조금 더 먹었으면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먹어야 되는 채소량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이는 게 이게 1회분인데요. 네. 한 번 먹는 건데, 요거를 몇 끼니에 2개를 골라서 먹어야 돼요. 부추 70g이 대략 저 정도 되는 거고, 풋고추 4-5개, 상추는 저 12장이거든요. 요거를 몇 끼니에 2접시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을 채우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소 섭취량이 조금 줄어들고요. 어느 나라, 어느 시점의 연구를 봐도 항상 좋다고 나오는 게 채소류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챙겨서 주셔야. 젊은 분들이, 젊은 여학생들 변비로 다 고생하거든요. 젊은 여성분들. 대부분의 원인은 섬유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약 사서 드시기 전에 채소를 좀 먼저 챙겨서 드실 그러니까요.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또 달걀 좋다는 얘기 엄청 많잖아요. 네. 계란은 몇 개까지 어떻게 먹는 게 좀 좋나요? 실제 달걀이 좋긴 한가요? 이게 또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는 식품 아. 중에 하나였죠. 저 이게 아기 때, 학교 때 배울 때 달걀 먹으면 혈액에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해서 또 저희 집 식구들이 계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 줬잖아요. 안 줬는데 요즘에는 계란 주면 애들이 엄마 어렸을 때는 우리 계란 안 주고 이제는 먹으라 그러는 게 뭐 지식이 변하는 걸 제가 어쩌겠습니까? 자, 이게 계란에 들어있는 달걀, 제가 이게 또 약간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발음을 계란을 좀 잘 못합니다.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 이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콜레스테롤을 옮겨서 나에게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라는 게 우리가 달걀을 주의하는 이유예요. 네. 그런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별로 안 일으키더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 열에 한두 명은요. 이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대사적인 특성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내가 피검사하기 전에 좀 달걀을 많이 먹어보고 올라갔다 싶으시면 아 나는 그 체질이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혈액의 콜레스테롤이랑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론인데 이 달걀에는 포화지방도 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많이 드실 수는 없고요. 보통은 이제 젊은 분들은 하루에 한 2개 정도까지, 예, 그 다음에 조금 나이 드신 분은 하루에 한 1개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난 이거보다 더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노른자 빼고 흰자만 드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삶아 먹는 게 후라이팬에 기름에서 식용유에서 먹는 것보다는 더 네, 건강하겠죠. 항상 조리는 저온 조리가 건강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보실 때 최악의 아침 식사는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 저는 결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식. 왜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죠, 특히 이거는. 유튜브에 나오시는 네. 분들의 차이가 많은데 대학에 있는 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침은 챙겨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을 먹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많이 먹을 거냐, 조금씩 나눠서 먹을 거냐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론은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훨씬 대사가 좋다. 뭐 혈당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고 내장 비만도 적고 심혈관계 위험 인자도 적다라고 벌써 결론이 나와 있어요. 논쟁이 아니다, 이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밥 3번 먹잖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간식을 먹죠. 저녁이 늘어졌을 거나 아니면 저녁을 너무 빨리 먹었을 경우 이럴 때는 간식을 드시는 그런 정도의 식사 패턴이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몸은 항상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음식이 따박따박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침에 그럼 꼭 먹어야 된다는 건가요? 결론이 나온 거라는 거죠. 당연히 네, 아침을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고 우리가 하루 먹는 게 2000칼로리 정도 되잖아요. 네. 여성분들 기준으로. 그럼 나머지 2번 먹을 때 10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1000칼로리면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을 굉장히 잘 먹으면 괜찮지만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인 거죠. 김 작가가 실제로 먹는 식단을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단이 어떤지 제가 요즘 건강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또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 출연하는 거 듣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실천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직접 여러분한테 제가 먹는 걸 실제 사진까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이제 아침 테니스를 치고 와서 바로 유기농 그 당이 되게 적은 요거트가 있어요. 무가당 네, 요거트랑 먹고 비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랑 견과류 이제 호두 그다음에 아몬드 건포도 뭐 해바라기 씨인가 어쨌든 뭐 한 4-5개를 거기 요거트 같이 넣어서 이제 밥 공기보다 좀 작은 반 공기 있잖아요. 거기 넣어서 아침을 먹어요. 그다음에 한 이제 11시 뭐 식사 점심 전쯤에는 사과 한 개 이제 한 개 그냥 크게 그 한 개랑 그 무가당 2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치즈인데 조금 당이 좀 적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점심인가요? 아니면 간식인가요? 간식이에요. 아, 네.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보통 한두 시쯤에 이제 잡곡밥에 당근 1개, 그 다음에 오이 1개, 그다음 고추 한 3-4개 정도 거기에 쌈, 그 다음에 달걀 2개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일반식 뭐 저도 나갈 일정이 있으니까 먹거나 뭐 이제 그냥 뭐 집에서 먹으면 또 저녁에 고기 같은 거 좀 차려서 먹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보통 간식으로 뭐 블루베리라든가 베리류가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산딸기 뭐 오렌지, 딸기 같은 거 좀 먹고 일주일에 술은 예전에는 진짜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주일에 월 한 2-4회 정도 먹거든요. 요런 얼마나요? 식단. 그때 드실 때. 그때 많이 먹죠. 근데 뭐 요거는 술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건 빼고 이제 앞에 이제 하루 식단,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거 어떤가요? 점심 저녁은 웬만큼 챙겨 드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는 가장 큰 원칙은 다양성이에요. 어떤 아무리 좋은 우리가 뭐 베리라던가 아니면 계란 좋다고 해도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진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달걀 2개를 삶아서 드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닭고기를 드시거나 그 다음에
좀 두부를 드시는 이렇게 다른 음식으로 골라서 드시는 거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달걀이 좋다 해서 그 먹는 네. 것도 안 좋을 수 있군요. 네네. 그래서 바꿔서 드시는 거, 다양하게 어. 먹는 게 규칙적으로 정량을 다양하게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먹는 원칙이라서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다양성이 그렇습니다. 좀 떨어진다라는 다양성.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이제 아침은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 작가님이 제외하고 제가 많은 식사일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젊고 음식을 하기는 싫으신 분들이 점심도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들은 좋다는 음식으로 다 챙겨서 드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좋다는 음식만으로 삼시세끼를 채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죠, 정확하게? 이런 거죠.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요구르트, 견과류, 아몬드, 사과, 이걸 무가당 삼시세끼 두유를 먹는다고? 네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식사일지를 보면은 주말에는 제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주말에는 이렇게 잘 드시고 주중에는 이렇게 음식을 안 드시고 식품만 드셨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말에는 엄마 밥 본가에 가서 엄마한테 밥 얻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식품만으로 가득히 삼시세끼를 채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식품을 다 모은다고 해도 좋지는 않고요. 네. 제대로 음식, 식품이 아닌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 근데 저희 식단은 다양성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좀 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거 없이 들어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릴까 뭐예요? 봐요. 네. 자,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하루 먹어야 되는 음식의 비율이 네. 공유 이만큼, 단백질 이만큼, 채소 이만큼, 과일 이만큼, 유제품 이만큼인데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먹는 음식의 총량의 반은 채소를 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채소 일부 그리고 약간 여기 과일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베리도 들어있고 네. 이렇게 과일을 부분적으로 채소 전체 먹는 채소 과일 중에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과일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은 단백질 식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요거트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네. 거고 계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견과류 얘기하셨잖아요. 견과류, 고기 이런 것들 닭가슴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반을 먹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은 곡류는 전곡류나 혼합곡을 먹어라. 보통 다 밥쌀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쌀밥 싸우면 담임쌤한테 손바닥 맞았어요. 그때 다 보리밥 먹었거든요. 현미 먹고 이렇게 도정을 하지 않은 곡류, 빵을 먹을 때는 통밀빵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물은 그냥 맹물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먹는 음식에 2분의 1은 채소와 과일이고 4분의 1은 단백질이고 4분의 1은 통곡류인 가가 건강한 식사. 이건 뭐 아침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점심, 저녁을 다 포함해서 건강한 식사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1, 2, 3이 다 있냐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요구르트 들어있고 견과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과에 당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건 전곡류이긴 하지만 점심, 저녁에 또 탄수화물을 드실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식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김영석 교수님의 103세 김영석 교수님의 식단인데 이틀 뒤에 출연하시는데. 네, 그게 보시면은 다 들어 있어요.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날씬하시잖아요. 이게 감자 삶은 거, 아. 그다음에 계란 삶은 거, 계란. 그다음에 채소 드시고 호박 드시고 네. 커피 한 잔도 드시는 것 같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탄수화물 들어갔죠. 네. 단백질 들어갔죠. 네. 채소 들어갔죠. 네. 여기도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죠. 네. 호박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는 없지만 사과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 채워서 드시면 다 들어있는 식사가 되죠. 양이 좀 적지만 이제 워낙 날씬하신 분이시라서. 네. 자, 여기서 근데 과일은 4분의 1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가 채소와 과일 중에서 제가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채소가 더 건강에 좋은 걸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당이 있는 거 좋아하는 당이 좀 많이 함량된 과일들이 요즘 더 많이 판매되잖아요. 과일이 그런 채소보다 더 좀 안 좋고 당이 많아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아무 대사 이상이 없는 분들은 네. 마음대로 드셔도 되죠. 아기들, 청소년. 그런데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은 비슷해요. 둘 다 여기 굉장히 많은 섬유소가 들어있고 그다음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다른 데는 없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과일에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분 음료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분이랑 그러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다르냐? 똑같은 당분이 들어있어요. 과일의 당분도 반은 과당이라서 그 과당이 그 액상 과당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당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일도 많이 드시면은 액상 과당 많이 드신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서 과일의 양이 있습니다. 그 과일을 드셔야 되는 양을 보여드리면 요게 보통 한 번 간식으로 먹는 과일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외 반 개, 사과 3쪽, 배는 좀 크니까 2쪽, 복숭아 3쪽, 귤 1개 반, 바나나 3분의 2개, 키위 1개.
이렇게 먹어야 다 되는 거야? 먹으라고 하면 한 번에? 환자분들이 한 번에 간에 한 번에 이 이상 먹으면 별로 안 좋다는 건가요? 간에 예, 이거를 맥시멈으로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등치 네. 크시고 많이 드시는 분 2번 정도까지. 근데 되게 이건 사실 근데 이론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되게 어려운 게 만약 혼자 산다 치면 살갈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나머지는 사실 시간 지나면 잘 못 먹거든요. 바나나를 누가 한 개를 먹다가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은. 다음날 드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이거 먹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여기 들어있는 과당이 간에 쌓일 만큼 기별 가게 안 드시는 게 사실 맞거든요. 과일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채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를 더 낮춰야 되거나 내가 중성지방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거나 내가 혈당 조절을 더 해야 된다. 내가 뱃살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요거 대신 채소 드셔도 괜찮습니다. 채소는 과일의 칼로리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거든요. 네, 토마토는 큰 거 하나 드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우유랑 시리얼, 뭐 빵과 오렌지 주스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CF에서도 사실 광고가 뭔가 굉장히 건강한 아침의 느낌을 준단 말이죠. 포지셔닝을.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어느 정도 안 좋은 건가요?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시리얼, 빵, 오렌지 주스. 이름은 다르지만 다 탄수화물 플러스 당분. 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분이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 중에서 젊은 남자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왜 아침을 안 드세요? 그랬더니 아침 먹으면 너무 배가 고파서 오전 11시나 10시 정도 되면은 공복감 때문에 못 견디시겠다고. 근데 그분이 드시는 게 아침에 딱 이런 거 드시는 거예요. 빵에다 잼 발라 먹고 시리얼 말아 먹고 이렇게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혈당이 당이 없는 분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인슐린 나오니까 혈당 다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세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식사를 이제 채소가 좀 들어가고 탄수화물 먹지 않게 바꾸고 난 다음엔 당연히 그런 배고픔 증상이 없어졌죠.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가 훨씬 더 위 안에 오래 머무는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드시는 것의 문제점은 결국은 이름은 다르지만 다 탄수화물 먹은 거다라는 그런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우유를 얘기하셨는데 우유 되게 좋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들어있는데 우유 한 잔 먹기에는 아침에 들어가는 칼로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는 간식으로 드셔야 되지 주식으로 드실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음료 얘기해 주셔서 교수님께서는 물이랑 탄산수랑 아메리카노 이런 거 잘 드신다고 했는데 탄산 안 드시고, 우리가 커피집에 가면 주로 먹는 건 대표적으로 아메리카노와 라떼가 있는 거잖아요. 네. 둘 중에 건강에 어느 게 더 좋아요? 둘 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환자분한테 교육할 때 라떼까지는 괜찮다. 라떼까지는 그렇지만 괜찮다. 라떼에 바닐라 라떼 이렇게 당분 들어간 거는 안 추가되는 된다. 것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라떼 정도까지는 괜찮고, 커피를 선택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될 거 시럽, 설탕, 초콜릿, 생크림, 그냥 크림도 있더라고요. 생크림 말고 그런 것도 넣고 프리마라고 하는 거. 예, 그거 안 들어가 있는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건강 때문에 뭔가 아메리카노를 라떼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었는데 라떼까지는 괜찮군요. 네, 근데 이제 배가 부르죠. 라떼는 맞아요. 우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칼로리가 다르잖아요. 네.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거의 없지 않나요? 아메리카노 칼로리가 제로고요. 라떼는 이제 만드는 거 옆에서 봤더니 우유가 거의 뭐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2컵 정도도 들어가더라고요. 큰 거 시키면.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먹은 거랑 같은 거죠. 저는 참 이 의학적인 거 공부하면서 제일 신기한 거는 이게 아메리카노나 라떼나 사실상 눈으로 봤을 땐 크게 엄청 차이 나지도 않고 무게도 똑같을 거잖아요. 당연히 똑같은 거. 예. 근데 칼로리가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해. 똑같은 액체인데. 그렇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무게 들어오면 무게 똑같을 텐데. 자, 그럼 교수님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절대 사람들이 먹지 않았으면 하는 음식, 아까 전에 탄산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콜라나 그런 것들. 그 외에 또 뭐 혹시 있나요? 저는 이제 당분 음료는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요. 이게 보통 당분 음료가 칼로리가 100에서 120 칼로리 정도 돼요. 한 달 정도 안 먹는다고 치면, 하루에 한 잔씩 드시는 분이 안 먹는다고 치면 한 3,600 칼로리니까 0.5kg가 저절로 살이 빠져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거 특별히 문제 없는데 콜라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분도 있어요. 큰 거. 그러면 진짜 간 수치, 지방간 쌓여가지고 거기에는 액상가당이 포도당만큼 잘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에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살이 안 빠져도 당분 우유만 끊어줘도 간 수치가 되게 좋아지시거든요. 그렇고 또 하나가, 우리가 또 라면 같은 건 정말 먹고 싶을 때 안 먹기 어렵고 떡 너무 먹고 싶을 때 안 먹는 건 어려운데, 이게 재미있는 게 액체는 좀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달한 음료수 끊는 거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을 해보시면서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시면 노인이 됐을 때 분명히 훨씬 더 배가 덜 나왔을 거고 훨씬 더 체중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당분 음료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꼭 이렇게 근데 교수님 좋은 말씀하신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뭔가 좀 삶에 꼬이신 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분이나 뭐 뉴스에 어떤 사람은 평생 콜라 먹어도 90세까지 잘 살더라. 평생 라면 먹어도 팔팔하더라. 저 육형제인데 5이 의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육형님 5명이라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의사 집안이라고 하려면 부모님이 의사여야지 뭐. 부모님 의사가 아니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 불문과 나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뭘로? 불문과, 네, 불문과 불문과. 나오셨어요. 예.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담배 세갑, 술은 폭주, 평생. 근데 건강하고 오래. 그래서 저희가 담배 좀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러면은 일단 역사적 위인으로는 처치를 얘기하세요. 그 사람 항상 이러고 낮부터 양 좀 마셨는데 90몇 살까지 살더라 하고 그다음에 비근한 내 친구 누구는 술 담배 하나도 안 하는데 친한 친구를 예를 들어 걔 60도 안 돼서 죽었어. 네, 여러분 의학은 통계의 학문입니다. 통계를 그렇죠. 믿으셔야지 옆에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며. 어떻게 근데 5분이나 다 의사고. 야. 이게 이제 대단하시다. 아버지가 그 교육을 진짜 잘하셨구나. 아버지가 문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기자셨거든요. 되게 그 역사와 같이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보니까 의사는 전쟁이 나도 먹고 살더라. 제가 첫째거든요. 너는 첫째니까 네가 의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이제 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를 심지어 갔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이제 너가 의과대학 가졌으면 좋겠다는데 그래요? 갈게요. 그거를 5명이 됐다는 거잖아. 대단합니다. 자,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색육이 몸에 안 좋다는 얘기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오해가 있는지 아니면 진실이 어떻게 되는지랑 먹고 싶다면 적색육 좀 어떻게 뭘 먹는 게 좋나요? 어느 정도 먹으면 안 좋으냐면요. 매일 회식하면서 고기 이틀에 한 번씩 배불리면 그거는 안 좋죠. 그런데 고기가 가진 영양 성분을 무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적색육 중에서 좋은 것들은 더 안 좋은 거는 비싼 게 안 좋아요. 다행히. 비싼 게 안 좋아요? 네, 장 보시죠. 장을 그러면 직접 고기도 봅니다. 네, 삼겹살이 제일 비싼 거 아시죠? 목살 같이 기름 없는 거는 더 훨씬 싸요. 자, 돼지에서 뭐가 좋아요? 돼지에서는 당연히 기름 없는 목살이 좋죠. 목살. 그래서 목살이 더 싸고 소고기에서는 소고기에서. 불고기에 먹는 앞다리살, 앞다리살. 그 다음에 우리가 장전에 해 먹는 사태, 국 끓여 먹는 거 이런 거가 싸거든요. 그 비싼 거는 툭불 등심, 갈비살 엄청 비싸잖아요. 살치살, 네. 등심, 안심. 그래서 싼 게 아이러니컬하게 훨씬 더 건강에 좋아서 기름기 적은 육류라고 해요. 그걸로 골라서 드시면 체크살은? 좋습니다. 체크살 좀 적지 않아요? 조금 적지만 구워 먹는 건 일단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건 지방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화지방도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불에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훈제 몸에 좀 안 좋겠죠? 오키나와의 장수분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장수 블루존 네, 분들. 근데 거기서도 돼지고기 많이 드셨는데 그분들은 돼지고기를 삶아서 드셨잖아요. 육류라는 거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좋아하지만 네. 그 안에 지방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불에 닿으면 네.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뭐 발암물질이 뭐 벤조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결국은 높은 온도에 오랫동안 그다음에 또는 직화 이렇게 되면은 생기는 것들이라서 고기는 구워 먹어야 맛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가능한 한 구워 먹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은 저온으로 익혀서 물에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네. 좋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 구워 먹어요? 구워 먹어야죠. 그래야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고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을 중화할 수 있는 쌈채소를 고기 한 장당 2장 정도의 비율로 같이 드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절대로 탄 부분은 아무리 아깝더라고 해도 버리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근데 저 진짜 쌈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저도 식당 가보면 사람들이 쌈이랑 고기를 잘 안 먹더라고요. 식당에 쌈을 놔주면요 고기를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쌈을 일부러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고기만 위주로 먹고 뭔가 쌈을 옛날보다 훨씬 좀 적게 먹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근데 그 이제 채소를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매식을 하면은 단백질도 덜 주지만은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잖아요. 그러면 저도 편의점 도시락을 꽤 많이 먹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 보면은 이렇게 채소 없어요. 김치도 볶아서 줘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을 드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쌈은 집에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샐러드를 사 먹으면 또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죠. 편의점에서. 그래서 뭐 젊으신 분이 적성에 맞는 대로 쌈을 좋아하시는 분은 쌈, 아니면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분은 샐러드. 근데 이게 너무 남사스러워 보인다 그럼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오셔서 드시면서 같이 드시면은 역시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고 채소 먹는 거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노력을 하셔야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편의점 얘기 나와서 우리가 외식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많이 하잖아요. 네. 한식, 중식, 일식, 이제 양식 있는 건데 혹시 여기서 그래도 먹으면 뭐 바깥에서 먹는 게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덜 건강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씩 뭐 추천할 만한 음식 있나요? 한식부터. 한식은 이제 저는 비빔밥을 비빔밥이 괜찮아요? 좋아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 뭐 두부 요리집도 되게 많고 생선 요리집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면은 고기랑 아까 말씀하신 쌈이랑 같이 주는 네. 쌈밥집들 그런 데는 저 괜찮은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일식집에서도 뭐 회덮밥이라던가 회덮밥. 초밥이라던가 아니면 여기도 생선 요리 많이 팔잖아요. 탕이라던가 지리 이런 거 드시면 되고 중식은 저는 가면 마파두부 덮밥이랑 유산슬 덮밥을 먹습니다. 약간 좀 경제적 사정을 생각해야 되면 마파두부 덮밥 조금 1, 2천 원 비싸도 되면 유산슬 덮밥 이렇게 해서 먹고요. 하지만 제가 선택해서 보통 가는 일은 없는 게 대부분의 음식들이 튀겨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양식은 가면 주로 가장 낭패를 보는 게 배가 고플 때 꼭 빵을 주잖아요. 식전빵. 네, 그렇죠. 그걸로 배불리면은 안 돼서 빵은 과감하게 패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주고 전체 정도까지 메인 요리 정도까지 예, 전체 먹고 샐러드 먹고 메인 요리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후식은 차 정도. 여기서 케이크 먹으면 또 예,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먹으면 좋은데 이게 외식에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외식은 양 관리를 해야 돼요. 양. 네. 이게 그냥 뭐 세트를 시키고 코스를 시키면은 이게 또 낭패를 봅니다. 왜냐하면 내 돈 내산인데 아까워서 먹게 되잖아요. 안 싸주는데도 먹고 많고 또 싸달라고 하기도 조금 미안하고 네. 그런 양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질 관리는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에 보통 다 사 먹는 게 탄수화물은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백질이 적정량에 들어있냐 채소가 있느냐를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식을 하시던 집에서 먹던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양관리에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교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게 우리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죠 시키면 너무 편해진 시대라서 시켜 먹긴 하는데 좋은데 이게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금액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뭐 15,000원, 2만 미만원 주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잡채밥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 주문이 안 되는 거야. 그 뭘 시켜야 되잖아요. 군만두를 먹게 돼. 시켜서 먹다 보면 배가 불러. 근데 그렇게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저라면 잡채밥을 한 3인분 시킬 것 같아요. 2인분 시키면 배달해 주나요? 그러면 시켜가지고 처음에 제가 먹을 거를 제외하고는 냉동이나 냉장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내가 식탁에 앉기 전에 음식물이 차려지기 전에 양 조절을 하셔야지 앉고 난 다음에 하나의 디시를 까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먹거나 맞아. 그거를 그 다음에 남은 거를 먹기에는 그 다음날 너무 마음이 초라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확실한 거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진짜 안 좋은 음식 안 드시는 거 알 수 있는 게 제가 덮밥이랑 군만두를 얘기했는데 군만두를 냉장시켜서 나중에 먹는 게 아니라 군만두는 애초부터 안 시키시네. 그렇죠. 건만두는 공짜로 서비스로 받아야죠. 서비스로 온 건 드시나요? 한두 개 먹죠. 아, 진짜 건강관리 제대로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요즘엔 간헐적 단식이 또 워낙 유행하고 의사분들도 사실은 간헐적 단식이 진짜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 몸에 좋은지.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가 밥은 어떻게 먹는지 관심 없고요. 약 제대로 먹는지 관심이고요. 음식이랑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좋아하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저같이 제끼에 먹어야 되고 결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간헐적 단식보다 삼시세끼 제때 먹기를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분 제외하고 제 환자들을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단식 시간을 제외한 먹어도 되는 시간에 마음껏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보면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살도 빠지고 대사지표도 좋아지고. 근데 사람 가지고는요, 뭐 중국에서도 큰 연구를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 확실히 더 체중을 더 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체중 감량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안 먹어서 그 단식 시간에 내 몸에 충분기가 되면은 내 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자가포식을 해서 쓰레기를 다 청소해. 맞아. 자가포식 얘기하시죠. 이제 죽은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들이 잡아먹는데 이거 사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실험관 실험에서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저장된 지방을 막 사용을 해. 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내 혼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식사 제조를 해요? TV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교수님들은 정말 제가 가까이서 봐도 밥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를 구별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박수를 드시고도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시고, 술을 막 드시고도 술을 끊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신, 자기 컨트롤 되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네.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간헐적 폭식으로 연결돼서 살이 찌는 사례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헐적 단식을 너무너무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저녁 먹고 아무것도 안 드시면 돼요. 저녁 한 6시 정도 드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뭐 6시에 식사를 드시던 7시에 식사를 하시던 하면은 그건 거의 한 10시간 정도, 10시간이 뭐예요? 6시부터 6시면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정말 자가포식이라든가 말씀하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순간들은 내 하루 일과 중에서 반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서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기가 좋은 건 아침을 안 드시는 간헐적 단식이 좋거든요. 하기가 좋죠. 네. 왜냐면 저녁 굶는 것보다는 아침 굶는 게 쉬우니까. 그럼 이제 점심 저녁을 드시는 간헐적 단식을 하셨을 때는 그때 폭식이 되지 않도록, 그때 영양 결핍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공부를 3일째 할 거를 이틀째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된다면 뭐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한 번 먹는 식사는 권유하지 않는다. 그럼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간헐적 단식이 이론적으로는 몸에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게 몸에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올해 3월인가 간헐적 단식하면은 심혈관계 사망이 90% 증가한다는 논문이 미국 심장협회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그때 또 한참 도배됐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구가 잘못됐다, 연구가 보정해야 될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막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삼식을 했죠. 옛날에는 뭐 네. 이식하고 일식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식을 하고 있으면 정말 간헐적 단식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교과서에 실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던 일상적인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삼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건강 관리 잘 못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뭔가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암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은 뭐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발암물질 있는 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일 나쁜 거, 짠 음식. 우리나라 위암이 엄청 줄어든 거는 냉장고가 보급돼서 음식이 짜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짠 음식이 우리 들어가면, 짠 음식이 소금이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짠 음식이 위에서 위벽 세포를, 소화관 세포를 헐게 만듭니다. 그럼 음식에는 항상 발암물질이 있잖아요. 조금에 얘기할 탄 음식. 그 발암물질이 위벽 안으로 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소금은 뭐 위암이랑은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탄 음식, 어떤 음식들이든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와서 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뭐 소화기계 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췌장암, 유방암까지 증가시킨 걸로 되어 있고, 또 다 아시는 가공 음식, 소세지, 햄, 또 훈제 음식들, 이런 음식들도 역시 소화기계 암인 식도암, 위암, 그 다음에 간암, 폐암 이런 거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지만 잘 안 되는 게 뜨거운 음식. 뜨거운 음식. 여러분, 찬 음식은요 안 발생 안 시켜요. 단지 너무 추울 뿐. 근데 뜨거운 음식은 65도 이상의 음식들, 그러니까 뜨거운 차를 계속 음용하시는 분 있잖아요. 뜨거운 커피를 계속 드시는 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게 손상을 일으키고, 손상하면서 소화관의 손상, 특히 식도 손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재생하면서 잘못된 세포가 생겨서 식도암의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국보다는 사실 식은 국이 더 좋은 음식이긴 합니다. 굳이 지금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언제나 뭐 동전 양면처럼 다 있는 거니까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이런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차가운 걸 안 먹잖아요. 이게 목에 안 좋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대장 장정결제 한 2리터 먹잖아요. 2, 3리터 먹으면 젊은 분들은 2, 3리터 먹어도 괜찮지만, 그 포칼스웨트 같은 거 말한 거죠. 건강건지 전날 먹는 거야. 그 물 많이 너무 먹잖아요. 힘들어요, 그거 먹는 거. 근데 체구 작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막 떠세요. 너무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니까 신부 체온이 떨어지니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떠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메리카노는 다 젊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사실은 있으신 분들은 다 달달한 따뜻한 걸 거 드시잖아요. 드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다면 당연히 누구한테나 제일 나쁜 거는 뜨거운 음료라서,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드실 때는요 꼭 얼음 한두 개 넣어주세요 하고 커피숍에서 받아서 나오세요.
이렇게 성급하게 먹다가 이 안에 그 화상 다 입으니까요. 근데 교수님 그 건강검진 하는 날, 그 전날부터 먹죠. 그 포카리 스웨트 같은 그걸 먹는데 요즘에는 당일날인가 알약 먹는 거 있죠. 예. 그거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괜찮아요? 네, 잘 돼요. 네, 대부분은 잘 돼요. 근데 이제 소화관 운동이 특별히 느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장 정결이 안 돼서 낭패를 네. 보시지만 다 잘 됩니다. 요즘 약들이 좋아서 아니, 소화관으로 물을 잡아당겨가지고. 옛날에 이제 옛날부터 포카리를 먹다가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뭐 새로 생긴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뭔가 아직 신뢰도가 뭔가 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많이 썼었어요 옛날부터. 네, 자, 그럼 암 예방에 좀 효과적인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좀 뭘까요? 꼭 먹으라고 강조드리는 채소와 과일, 그러니까 많은 양의 채소와 적당량의 과일은 적당량. 어떠한 연구에서도 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잘 드시는 거.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네. 섬유소를 많이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독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해독. 정말 해독을 시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섬유소 많이 먹어서 장관의 발암 물질이 내 장관에 덜 흡수가 되게 빨리빨리 대변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랑 섬유질이 많은 게 채소와 과일인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통곡류에도 되게 많고 콩에도 많아요. 그다음에 견과류도 엄청 많습니다. 섬유소가. 네. 근데 물 많이 드셔가지고 네. 또 발암 물질이 내 비뇨기계를 네. 빨리 접촉하지 않고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덜 짜게 먹으면 짠 것으로 인한 암 발생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우지 말고 먹기. 네. 그다음에 가공육 줄이기. 적색육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기. 그럼 채소 과일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시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는 좀 좋은 차를 타지만 나머지는 명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돈을 그럼 어디에 쓰느냐? 마트나 가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좋은 걸 사려고 해요. 유기농이 보이면 유기농 사려고. 왜냐하면 이건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건강을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과일도 뭐 채소도 유기농이 있고 조금 더 비싼 게 있고 더 싼 게 있고 막 이렇게 다르잖아요. 뭐 유기농인 것과 아닌 것과 실제 몸에 들어왔을 때 좀 차이가 있긴 한가요? 건강 측에서. 유기농이든 아니든 성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없고 당연히 이제 잔류, 비료, 단류 농약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유기농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굉장히 깐깐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잔류 농약 검사를 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큰 차이는 저는 제가 애를 셋을 키웠잖아요. 네. 그러면 마트에서 아이 그냥 집에 있고 학동기 때 막 크고 있을 때는 제가 장 보고 나오면은 뒤에 서 있는 아주머니가 아유 집에 손님 오시나 봐요. 그랬어요. 너무 카드가 근데 그렇게 사다 놔도요. 딱 이틀이었어요. 애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마트에 가보시면요. 일반 유기농이 아닌 것이랑 값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유가 유기농이 아닌 일반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보면 어떨 땐 유기농이 더 싸서요. 그럴 땐 유기농 들고 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외식에서 이거 못 여쭤봤는데 건강을 위협하면 최악의 외식 이제 식당이 분식집이라고요? 외식도 사실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곡류, 통곡류 들어오고 채소 많이 들어오고 단백질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제일 안 맞는 데가 바로 분식집이거든요. 떡볶이 다 탄수화물이고 튀김 탄수화물 플러스 기름, 순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거의 다 기름 플러스 탄수화물이잖아요. 당면 들어있으니까. 분식집을 이용을 할 때는 그래도 뭐 김밥도 좀 주고 비빔밥도 좀 주는 분식집을 이용을 해야지 정말 이런 분식들만 드셔서는 네 당연히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면은 탄수화물은 과잉이 되고 다른 영양소는 결핍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분식을 집에 시켜 먹을 수도 있는데 네. 떡튀수 많이 시키잖아요. 떡볶이, 튀김, 순대 딱 시켜서 보통 남자는 사실 그렇게 시키면 이름없이 시켜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먹으면 가끔 먹는데 먹고 나면 진짜 급 졸림이 너무 와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뭔지 모르겠 당이 뭐 달고 짠 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졸리게 되는 건가? 네. 실제 그런 건가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게 그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맞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면서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런데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딱 필요한 양만큼만 나오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놀래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더 많이 나온 인슐린이 더 떨어뜨려요. 그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몸이 되게 힘들거든요. 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나빠지는 분도 있고 우울해지는 분도 있고 배가 고파서 또 먹는 분도 돌아서고 또 먹는 분도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연속혈당 측정기를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차면서 저희 집 애들도 같이 채워봤어요. 네. 그랬더니 걔네는 20대인데도 특정 음식들 떡볶이라던가
아니면 그 유부초밥 된 거 1인분 넘게 먹으면 네. 거의 뭐 당뇨 환자만큼 혈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스파이크로 딱 올라갔다 떨어져서 뭔가 어떤 성분만 많이 들어있고 다른 게 없는 것들이 건강에 좋을 수는 없어서 대놓고 먹어서는 조금 건강하게 먹기는 어렵죠. 간혹 먹는 게 저는 정말 좋다 생각한 게 제가 예전에 막 작년에 술 엄청 많이 마시다가 이제 월에 한 2번 뭐 많아봤자 4번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매일 먹어도 맛있긴 한데 매일 먹어도 맛있다고.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가끔 먹으면 좋은 게 뭐냐면 많이 마실 때는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비싼 술을 비싼 음식을 덜 먹을 텐데 가끔 먹으니까 한 번 차려서 먹을 때 좋은 술. 한 번 먹을 때 좋은 음식. 수치 적은 거. 네. 근데 작가님 그거 많이 모르시는 게 옛날에 뭐요? 이제 항상 그 심혈관 질환이 좋아서 한두 잔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니라면서요. 그거 바뀌어가지고 한 잔 다 좋지 않다. 먹지 말라. 네. 아, 하지만 교수님께서 인생의 낭만을 위해서 가끔은 술은 드시니까요. 뭐 그러니까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가끔. 네. 아. 남자분들은 2잔 정도까지. 네. 자, 그럼 건강하고 싶다면 몇 시 이후부터 음식을 좀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음식물이 이제 위 안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보통 2~3시간이에요. 그런데 두세 내가 시간. 되게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많은 음식을 드셨거나 내가 대충 씹고 삼켰거나 내가 소화력이 약하면 그게 한 3시간 내지 4시간으로 늘어나고요. 정말 더 소화력이 늦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다음날 내시경 들여다보면 음식이 차 있어서 내시경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11시 정도에는 보통 자야 그렇죠.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1시를 친다면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마지막 음식이 8시 내지 9시 이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시간 땡겨서 땡기면 7시에서 8시가 되겠죠.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관으로 혈액이 쫙 몰리게 되니까 되게 나른해지고 굉장히 졸려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TV 보면서 주무시는 분이 되게 많죠. 할머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나이 드신 보통 분들은. 우리가 어머님들도 차려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밤에 한 자기 전 1~2시간 전에 무거운 거는 좀 싫으니까 네. 가볍게 블루베리든 뭐 사과든 아니면 감이든 네. 이런 거 먹잖아요. 먹는 게 많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헤비하지 않을 거 네, 생각하니까. 요것도 사실은 안 먹는 게 더 좋긴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식사로 들어오는 칼로리는 여성분들은 한 5~600, 남자분들은 한 700~800 정도 들어오고요. 작은 양의 간식을 한 2시간 이전에 드시는 거는 말씀하신 그 정도는 100칼로리, 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우유 한 컵.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같이 많은 양, 저녁 때 뭐 치맥 그런 거 시켜 드시는 거는 그대로 위장관에 남아 있어서 위장관으로 막 혈액이 옮겨가고 시끄럽잖아요. 움직이고. 맞아요. 그러면 수면의 깊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자다가 역류 일어나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속 아프고 입안이 쓰죠. 신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러고 또 뱃살로 많이 가죠. 자, 그럼 저녁 식사 때 좀 먹으면 좋은 음식과 자기 전 피해야 하는 음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뭘 먹어도 자기 전에는 안 좋아서 뭐 연구들 보면은 많이 드시는 게 멜라토닌이라던가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세로토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견과류 뭐 얘기하고 수면에 좋은 음식, 네, 유제품 많이, 그다음에 타트 체리, 토마토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음식들 실제로 연구에 보면은 수면에 도움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음식도 저녁 이후에 자기 전에 먹어서 도움된다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데이타임에 낮 동안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자기 전에 먹으면 뭘 먹어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럼 저녁 식사 때는 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은 거예요? 네, 똑같이 통곡류 드시고 채소 좀 챙겨 드시고 단백질 챙겨 드시고. 혹시 그럼 낮에 먹으면 약인데 밤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뭐 금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먹으면 금인데 저녁에 먹으면 똥이다. 이거는 뭐. 네, 뭐 사과는 저는 언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가진 산도 때문에 위장 증상이 좀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되지. 아침에 드셔도 금사과, 점심에 드셔도 금사과, 저녁에 드셔도 금사과. 하지만 자기 전에 드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덩사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딴 데서는 십자화가라는 얘기 하셨던데 이건 뭐예요? 우리 보통 많이 먹는 양파, 파 이런 채소류가 다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엄청 뭐 새로운 그런 거는 아닌데 브로콜리 이런 거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 얘네들이 굉장히 섬유소가 많아가지고요. 저녁 때 늦게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때 위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언제 드셔도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만 안 드시면은 건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어서 연결한 질문으로 수면 부족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애들 아빠가 이제 수면을 좀 해서 물어보면 수면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아. 이제 수면 환자들을 좀 보죠. 그래서 네네. 자기가 보기엔 뭐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일단 뭐 당장 느끼는 거는 잠 못 자면 그 다음 날 집중 안 되잖아요. 집중 안 그 되죠. 인지 기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예민해지죠. 잠 못 자면 뭐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는 거 모든 분이 이제는 다 알고 노폐물을 제거할 시간이 없어서 네. 그 다음에 면역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요. 실제로 임상시험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를 그날 잘 재운 사람이랑 네. 못 자게 한 거예요. 6시간 이상 자려고 그러면 알람 해갖고 깨우면 어. 항체 형성하는 율이 잘 잔 군과 못 잔 군을 비교했을 때 잘 잔 군이 훨씬 좋아요. 20-30% 정도. 왜냐하면 밤에 면역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면역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증가하고 네. 밤에 못 자고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 유방암 위험도 증가하고 맞아요. 그다음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공복 혈당 높아지거든요. 네. 당연히 혈당 조절이랑 당뇨병 위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만 위험도 증가합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전날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내가 사실 건강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건강 그렇죠. 행동은 다 그렇죠. 에너지를 수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비건강한 거는 에너지가 없어도 해요. 그럼 내가 그 다음날 건강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못 해요. 그때 먹고 싶은 거는 대부분 단짠이에요. 단짠, 맵고 예, 기름기 많은 거. 뭐 내가 전날 잠을 못 잤는데 키위를 막 삶아 먹을 열이가 나는 사람 저는 환자로서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어떤 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간호사 얘기해 주셔서 이게 특정 직업군들이 물론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의미 있고 중요한 직업이지만 특히 이 밤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상교대하는 직업들이 제가 알기로 개인의 건강에는 진짜 치명적으로 안 좋고 몇 년 이상 하게 되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프트 워커라고 하잖아요. 교대에 근무하시는 네. 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시프트 워커인 분들이 특히 암 같은 경우 여자분들한테 유방암의 위험도를 확실히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젊은 간호사들은 시프트 워크를 하고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이직률이 엄청 그렇죠. 높습니다. 예, 힘들어서. 자, 그러면 잠을 달아나게 하는 생활 습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뭘 좀 없애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많이 신경 안 쓰시는 게 뭐 내가 잠을 자는 환경이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환경 어떻게 그래서 되죠? 좋은 침구, 호텔 침구 이런 게 완전히 거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이게 아예 쳐보세요. 호텔 침구 하면은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하얀 이런 상품들을 팔아요. 그거 딱 들어가면 뽀시락뽀시락 바싹 마르고 깨끗한 침구. 집 침구도 사실은 그래야 잠이 잘 오고요. 내가 자는 방이 시끄럽거나 너무 화나면 당연히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너무 춥거나 더워도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잠자는 방이 쾌적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잠을 방해하는 거를 빼셔야 없애야죠. 되는 거죠. 많이 아시는 스마트폰 이런 건 다 아시죠? 또 약간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기 전에 내 몸을 너무 자극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그런데 그게 예, 운동도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재밌는 걸 봤어요. 네. 되게 무서운 걸 봤어요. 내가 되게 뭉클한 걸 봤어요. 그래도 나의 감정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네, 사실은 안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자기 전에 유튜브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전에는 근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이럴 때 재밌는 거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재미없었던 과목 있잖아요. 물리학이면 물리학, 철학이면 철학. 네, 그런 걸 하나 틀어놓고 라이트를 끄고 난 다음에 들으셔야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잘 때는 저기 전에는 절대로 자극이 두 방향. 그러니까 보고 듣고 다 오면 나를 깨우기 때문에 한 방향. 듣기만 하거나 책을 읽으면 보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자극이 와야 된다. 너무 지겨우니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환자분들이 내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힘이 없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그걸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다음날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반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낮에 그만큼 준비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내 몸을 8시간 정도는 잘 바지런히 움직여 주셔야 내 몸에 피로물질이 쌓여가지고 그 아데노신이 내 몸에 뇌세포에 가서 붙어야 잠이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낮에 별로 활동을 안 하고 누워 계시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누워 계세요. 그럼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그 다음에 힘이 없어 또 누워 계세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으려면 낮에 몸을 좀 움직여 주셔야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음주나 가식은 안 좋을 텐데 수분은요. 저도 이제 자다가 한 번쯤 화장실을 가잖아요. 한 번에도 안 깨고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근데 뭐 한 번까지는 다들 화장실을 가시죠. 그런데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될 원인들, 뭐 전날 저녁 때 저녁 식사 이후에 물을 되게 많이 마셨거나 또는 술 드시면 화장실 가시잖아요. 이뇨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카페인 음료를 드셨거나 이런 경우는 자다가 당연히 가시게 되죠. 내가 먹는 약에 이뇨제가 있거나 그러게 아닌데 두 번 화장실을 간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소변을 만들고 저장하고 내보내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또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다가 한 번 정도 소변 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정상이다. 두 번이면 물을 좀 적게 마셔보거나 아니면 네.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그렇죠. 받아봐야 된다. 네네. 자, 그러면 수면 결국 정리하는 질문으로 어느 정도 자야 하는 걸까요? 네, 이건 뭐 확실하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확실하게. 7시간 내지 8시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모든 질환의 발생, 사망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서 또 너무 많이 자도 이게 6컵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뭐 9시간 이상 잔다고 더 건강한 거 아니라서 7시간 내지 8시간 그 정도 주무시는 게 가장 건강한 수면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체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4시간, 5시간 자도 진짜 그냥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개별성으로 봤을 때 그냥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도 8시간 못 자는 거니까 나중에 쌓여가고 본인도 모르겠지만 쌓여가는 거다 봐야 되나요? 근데 그분이 알람을 하지 않고 네. 4시간 자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냐 네. 아니면 알람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4시에 눈이 딱 깨져 이런 분들은 그냥 필요한 것만큼 주무신 거고요. 그리고 낮에 또 에너제틱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그런 건데 내가 4시간만 자고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게 알람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건 그분은 자기 생리적인 요구량보다는 못 주무시는데 단지 그 환경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 봐야죠. 제가 이제 일이 없는 날을 이제 다음날 일어날 때는 제 그냥 규칙 중 하나인데 알람을 아예 안 해놓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알람으로 깬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몸에 지금 피로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날 깨우는 거라서 알람 없이 내가 푹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베스트일 거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게 원래 베스트예요. 그게 원래 베스트고 알람으로 일어나는 게 안 좋은데 문제는 누구나 다 알람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정상이고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지금 과연 2시간 또 인터뷰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게 대부분 건강과 내 몸이 좋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냥 뭐 둥근 애가 떴습니다. 노래랑 같이 사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약 없이 건강해진 식습관 상담소 이 책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책값이 19,500원인데 참 사람들이 저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거는 19,500원이 뭐 비싸다 했고 싸다 할 수 있는 건데 요 돈을 가지고 뭐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이든 특히 영양제 같은 게 있다면 먹는다면 꼭 삶의 중요한 것들은 책으로 잘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예를 들어 2만 원이면 뭐 오케이 저는 이게 10만 원 칠게 10만 원을 쳐도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책이 꼭 이 책이 다른 책이라도 책 한 권 정도는 그 분야에서 건강에 관련해서 보는 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요즘 뭐 90세 시대라 불리는데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꼭 사람들이 건강책은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건강 정보는 무료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워낙 뭐 요양 유튜브도 되게 많고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하지만 이게 또 이 책이 꽤 두껍고 종이도 좋은 거 썼고 그다음 풀칼라 인쇄를 하고 사실 많은 양이 들어있고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담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얘기한 내용들도 다 이 책에 권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또 읽어봐 주시면 또 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판사 때부터 돈을 받고 찍는 것도 아니지만 네. 이 책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건강 관련된 거라서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꼭 책 한 권은 이런 거 건강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건강 관련된 책 한두 권은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김작가TV의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건강 딱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먹는 거에 대한 책을 쓰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근데 뭘 먹으면 힘이 나요? 어떤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 힘이 나요? 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사람이 차랑 똑같아요. 굉장히 좋은 고급 승용차가 있고 여기 경차가 있어요. 네. 둘 다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휘발유예요. 그래서 제일 이 차가 달리기 위한 기본 조건을 주는 거고요. 그럼 내가 굉장히 좋은 차처럼 사람 가득 채우고 짐 가득 실은 사이에도 언덕 올라가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터도 될 건지 아니면은 사람 없어야 에어컨 켜고 언덕 올라가는 차가 될 건지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심폐기능과 근력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내가 부족한 거를 먹으면 굉장히 체력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음식만으로 내가 막 체력이 좋아지지는 않고 내가 체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음식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보다는 자연에서 먹어야 한다는 거겠죠? 네, 그건 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영양제 안 먹거든요, 거의. 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의사분들이 영양제를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의사도 비타민 D 정도는 다 먹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종합영양제 정도는 먹어요. 저도 종합영양제를 먹거든요. 네. 혹시 어디 거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브랜드 나가도.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회걸 박사랑 친하기 때문에 그 사모님인 여 선생님도 저랑 같이 개원도 했고 해서 당연히 거기 거를 사 먹고요. 환자분한테는 센트룸이라고 마이얼스에서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먹을 것 같고 가장 많이 스타디 연구도 되어 있어서 그거 먹으라고. 가격도 되게 싸요. 비타민 D는 뭐 먹어야 돼요? 상품명까지 있으면 좋아요. 그거 아무거나 사서 드셔도 돼요. 비타민 D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환자분이 계속 상품명을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옛날 병원에 있을 때는 원내 처방을 해가지고 약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서 비타민 D는 정말 아무 데나 사서 드셔도 되는데 단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름 아는 브랜드에서 나와서 사서 드시는 거면 무엇을 사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정도 관리가 된 좋은 재료로 만든 비타민 D를 준다,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다음번에 모시고 오늘 못다한 영양제라든가 이런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얼마 전에 출간하신 식생활 상담소도 보신다면 여러분의 올해 건강이 더 지켜지고 건강이 지켜지고 오래 살아야 우리가 재테크도 가장 중요한 복리도 결국엔 오래 살아야 가능하다는 거 명시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박현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